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껏 살아온 동안 웃었던 날이 많았을까? 아니면 울고 싶었던 날이 많았을까? 아마도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실상은 울고 싶었던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마치 항상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인데 가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럽의 날씨처럼 말이죠. 그러나 애써 태어난 척, 애써 괜찮은 척 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지요. 인생이란 게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보니 가끔은 참 쓸쓸할 때가 많아요. 요즘 프로야구를 보다 보니까 모 팀의 관중석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더군요. 일주일 내내 욕을 해가면서 보게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 이기는 그 맛에 응원한다 라고요. 어느 팀인지 다들 아시죠? 오죽하면 그 팀의 팬이 되려면 보살이 되지 않고서는 팬이 될 수가 없다는 그 유명한 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쩌면 그런 보살 팬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도 문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 역시 보살 팬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팀의 팬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빛 인사 올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쩜 이런 것들과 관련이지 싶은데요. 도서출판 써내서 펴내고 정선모 작가가 쓴 우는 방이라는 수필집입니다. 이 책이 정말 특이한 건 책의 크기나 편집, 그리고 내용까지 그야말로 미니멀리즘이라는 미술작품이 딱 연상되더군요. 아주 군더더기 없는 정갈하고 단아한, 아마 작가분의 정품이 꼭 이 책을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때때로 가슴이 답답하여 마음껏 울고 싶은 분이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꼭 찾고 싶은 젊은이들은 특히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선모 작가는 책을 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외로운 존재이다. 순간순간 스며드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아무도 없는 냇가에서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산비둘기 우는 시간에 숲속을 걷기도 한다. 사방벽이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 혹은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때 숨어들 수 있는 우는 방이 저마다의 마음속에 하나씩 있으면 사는 것이 조금은 덜 힘들지도 모르겠다. 꽃들이 눈물 흘리는 순간을 알아채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바친다. 중국 난징의 한 호텔에는 마음껏 우는 방이 있다.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의외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울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화풀이하라고 유리잔도 잔뜩 비치해 놓았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면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다 큰 어른이 아무 데서나 울 수는 없는 일. 특히 사내 대장부는 쉽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온 남자들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느라 목을 때가 그렇게 튀어나왔는지도 모른다. 환갑이 지난 오라버니의 눈물을 본 적이 있다. 오래전 아버지가 암으로 오래 사시지 못한다는 통보를 의사에게 듣고 온 날이었다.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곤 이내 마당으로 나간 오라버니는 남산이 바라다 보이는 장독대 곁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마당에 서 있는 오라버니 등이 들썩이는 것을 보며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백마디 말보다 소리내지 않고 우느라 흔들리는 뒷모습이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해온 오라버니의 그 고독한 뒷모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어둠 속으로 잠겨들던 그날의 장독대 풍경이 떠오르면 지금도 가슴이 시리다. 생각해보면 내게도 우는 방이 있었다. 어릴 때 살던 집 다락방은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나만의 비밀 장소였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만들어준 다락방에 올라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곤 했다. 그러다 제풀에 지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짱한 얼굴로 내려왔다. 지금도 눈물 자국 번진 그 작은 베개가 무척이나 그립다. 빨간색 베갯모에 나비와 모란을 수놓은 그 베개가 없어 지금 나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는지도 모른다. 나의 꽃베개가 있던 다락방, 그 아늑한 공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혼자 꿈꾸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게 한 그 다락방처럼 언제 어디서든 울고 싶을 때 숨어둘 수 있는 공간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울음을 토해낼 수 있는 지상의 작은 방 한 칸, 그대에게도 선물하고 싶다. 찬바람이 한바탕 늦가을 숲을 휘젓는다. 숲은 겨울잠에 들 준비를 마친 듯 했다. 인디언 아라파오족은 11월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했는데 숲에 오니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알겠다. 오래전 그날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김연이 번역한 랭보의 시집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을 사서 가끔 들르던 찻집에 앉아 읽고 있는데 누가 툭툭 테이블을 두드렸다. 올려다보니 한 청년이 시집을 가리켰다. 랭보 좋아해요? 갑작스런 질문에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가방에서 똑같은 시집을 꺼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김연이 스승이라고 했다. 불문학도라는 말에 번역자에게 직접 랭보를 배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통해 랭보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랭보를 이해한다기보다 그가 말해주는 랭보가 내 상상 속에 그려졌다. 시집 한 권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리 약속한 게 아니어서 그를 만나는 날은 드물었다. 찻집 메모판에 왔다 갔다 하는 쪽지가 붙어있기도 했다. 서로 이름도 모르면서 랭보라는 단어로 소통했다. 랭보 다녀가다. 랭보 오늘도 없네. 랭보 언제 오나 등등. 어긋나는 시간이 많아지자 한 번은 언제쯤 들르겠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 후부터 약속을 하고 만났던 듯하다. 그래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불어로 시를 읽기도 했던 그는 잘 웃지 않았다. 랭보의 시처럼 우울하고 반항기가 역력했다. 유신체제로 살벌해진 사회 분위기 탓인지 그에게서 강한 저항의 기운이 감돌았다. 한창 자유를 갈구하던 대학 시절, 감당하기 힘든 억압적인 현실을 랭보를 통해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시를 읊을 때마다 그는 파괴적이고 우물한 시어들을 꼭꼭 씹어 삼키는 듯했다. 그가 우울해 보이는 것은 그런 낱말들을 삼켜서일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시를 읽어줄 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느라 시에 집중할 수 없을 때도 많았다. 목소리가 주는 감동이 시를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는 랭보를 읽고 나는 글을 읽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얄팍한 시집을 다 읽지 못했다.
만날 때마다 한 편씩 읽으니 시집 한 권 읽는데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난해한 건 랭보나 그나 마찬가지였다. 천천히 한 편의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해 찬찬히 설명하고 다 식은 커피를 오래 음미하며 마신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곤 마룻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내 가슴에도 울렸다. 쿵쿵 쿵쿵. 그의 11월이 끝날 즈음 시집에 실려 있는 마지막 시를 읽었다. 빌어먹을 그때 만일 태양이 이 기슭을 떠난다면 달아나라 환한 홍수로다. 여기 길들의 그늘이 있다. 로 시작되는 랭보의 미셸과 크리스틴이라는 시였다. 그 시를 읽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이제 그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한 것은 목가의 끝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끝이라는 낱말의 무게가 바위처럼 느껴졌다. 이 어느 날과 달리 그는 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곤 잠시 내 눈을 응시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나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지막 계단에서 잠시 멈추는 듯 했다. 그리곤 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 젊음의 한 페이지에 그 발자국이 마침표를 찍었다. 찻잔을 보니 커피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다 식은 커피를 오래도록 마셨다. 건너편에 있는 그의 찻잔도 그대로였다. 나는 그의 커피까지 다 마셨다. 마지막 장이 펼쳐진 채 놓여있던 시집. 건너편의 낙타색 낡은 벨벳 의자엔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데 그는 사라졌다. 그러나 인디언의 말처럼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30여 년이 지났어도 랭보는 여전히 제 멋대로 언어를 구사하고 시집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 11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짙은 안개가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었다. 가로등이 촘촘히 서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다. 밤은 더할 수 없이 깜깜했고 안개는 지독했다. 발 앞에 있는 것이 벼랑인지 구렁인지 분간할 수 없던 그 시절, 틈만 나면 기차에 올랐다. 탈출하고 싶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때였다. 그날도 부산 가는 밤기차에 올랐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24살, 그 어여쁜 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음울했다. 낯선 내 모습을 또 다른 내가 응시하며 짙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 탔는지 한 아저씨가 내 옆 좌석에 앉아 있었다. 허름한 점포 차림의 아저씨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뜻밖의 질문에 부산이요? 하고 다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부산? 나도 부산 가는데 놀러 가는 거예요?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데도 그는 자꾸만 말을 걸었다. 작은 소리로 두런두런 말하는 그가 무척 성가셨다.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혼자 있고 싶어 애써 틈을 내어 떠난 길이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그는 6.25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고 했다.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받아주어 몇 년을 지내면서 나중에 성공하면 꼭 보답하리라 생각했다고 한다. 일찌감치 결혼하여 낳은 외아들이 대학에 들어갔고 가족의 생활 기반도 다 마련해 놓았으니 이제 하고 싶은 일 하러 떠나는 길이라고 했다. 창을 향했던 고개가 나도 모르게 그분 쪽으로 돌아갔다. 성가셨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토시 하나 놓칠세라 귀 기울이고 있었다.
마르고 작은 몸집에 노동하며 살았던 흔적이 주름진 얼굴이나 거친 손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처음 만난 내게 신선했던 그간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결정하는 데 동의해준 가족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한시라도 빨리 고아원에 가고 싶어 이렇게 밤기차를 탄 것을 누에고치가 실을 뽑아내듯 끊임없이 풀어냈다. 그의 눈빛은 고생하는 적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맑고 따뜻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던 때였다. 밤기차에서 만난 아저씨는 내 삶의 주인은 곧 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 그간의 힘든 시간도 즐겁게 버텨왔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성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기차는 종착역에 도착했다. 부산역 광장에서 희붐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등에 업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아저씨를 한참이나 지켜보았다. 그간의 삶의 무게를 밤기차에 모두 부려놓고 홀가분하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가는 그 첫걸음을 지켜볼 수 있는 행운에 나는 감동했다. 부산에 오면 늘 찾던 바닷가로 가는 대신 되돌아서서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면 해야만 하는 일을 피하지 않으리라. 그래, 어디 한번 붙어보자.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살아갈 힘이 생길 것이다. 세상 모든 짐 다 짊어진 듯 암울하고 무거웠던 걸음이 어느새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날의 밤기차는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로 세우게 했던 터닝 포인트였다. 큰아버지 부고 소식을 들은 날은 모가가 노랗게 익어갈 무렵이었다. 3일장으로 치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칠 때까지 고인을 위한 곡소리 한번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건조한 장례식은 처음이었다. 큰아버지는 큰 부자였다. 어릴 적에 어머니 손을 잡고 서울 도심을 지날 때면 대로변의 큰 건물들을 가리키며 큰아버지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사는 곳은 시장통의 아주 작은 골방이었다. 점포와 점포 사이에 화장실이라고 착각할 만큼 작은 쪽문을 열면 좌우 담벼락으로 막힌 작은 공간이 나온다. 그 안쪽에 놓으면 꽉 찰 정도의 작은 방 2개가 붙어 있었다. 주변 상가 대부분이 자신의 것인데도 종일 어두컴컴한 그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다. 한 동네에 고래등 같은 한옥을 지었지만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주무시지 않았다. 그 집은 잃어버린 아들을 위한 집이었다. 돌아오면 그곳에 살게 하겠다며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아침마다 찾아와 대문 활짝 열어놓는 이도, 가로등이 켜질 무렵 문을 닫는 이도 큰 아버지였다. 그분이 유일하게 낭비하는 것이 전깃불이었다. 어둠이 내려 문을 닫을 때 사랑방과 대문 위에 켜놓은 전등은 절대 끄지 않았다. 큰아버지 외아들인 사촌 오라버지는 소문난 수재였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 월반하여 서울법대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해 이웃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는데 6.25 때 그만 행방불명되었다.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오라버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큰아버지에게서 감정이 사라지고 지독하게 돈을 탐하기 시작한 것은. 큰아버지는 오직 재물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모으는 족족 부동산을 사들였고 그것이 점점 더 불어나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다. 그분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다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조카들이 대학 입학금이 없어 쩔쩔매도 친척이 굶어 죽을 만큼 식량이 없어도 그분의 주머니는 열릴 줄 몰랐다. 친척들은 인색하기 그지없는 그분에게서 점점 멀어졌다.
재물에 대한 집착의 끝은 세찬 파도가 휩쓸고 간 모래밭처럼 말끔했다. 재혼한 분이 몽땅 명의이전을 하곤 사라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강이 사막을 건너는 법은 수증기가 되어 바람을 타는 것이라는 수피족의 우화시가 있다. 강물이 사막을 만나면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하지만 수증기가 되어 바람을 타고 사막을 건너면 비가 되어 내려와 다시 강물로 흐를 수 있다. 순환과 소통의 원리는 강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갑작스레 사막을 만난 큰 아버지는 불어나는 강물처럼 모으는 곳에만 집착하다 길을 잃었고 모든 관계도 잃었다. 증발된 것은 강물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되찾는 법을 모른 채 사막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